그 집의 문은 언제나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빌라의 한 가구였지만 그 안은 매일 밤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은주, 39살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편이었고 웃음도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12년 차가 되던 해 그녀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차분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은주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강태식은 밖에서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았고 동네에서는 술자리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를 보며 저런 남편 만나면 복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은 전혀 다른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왜 반찬이 이 모양이야? 그 말 한마디는 언제나 시작이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유가 생기고 이유는 곧 더 큰 화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조차도 때로는 화를 불렀습니다. 폭력은 주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폭력은 너는 틀렸다라는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비난 하나, 무시하는 눈빛 하나가 쌓여서 사람의 존엄을 깎아내립니다. 은주는 점점 자신이 틀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혼나는 것 같았고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적어도 혼나고 많아도 돈 낭비라고 혼났습니다. 웃으면 건방지다고 웃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혼나는 이유를 찾다 보니 혼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태식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말이 없던 은주를 보며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나 무시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조차 그에게는 반항으로 보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욕실 바닥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있는데 거울 속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멍든 눈, 갈라진 입술, 그리고 그보다 더 낯선 표정. 그것은 이미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야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옆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는데 은주는 세상에서 가장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주는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도망이라는 말은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은주는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멍을 가리는 일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싶다. 그날 오후 은주는 작은 노트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어디 적어뒀더라. 신분증 복사본. 옷 몇 벌.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그저 간절한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은주의 통장을 관리했고 신분증도 서랍에 넣어두고 열쇠를 채워뒀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은주가 혼자 어디 갈 수 없도록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주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식이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그 3일이 은주에게는 평생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은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신분증을 꺼냈고 작은 현금 몇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은주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2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시간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은주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식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주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관리실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 짧은 대화가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빌라 문을 나서는 순간 은주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탈출은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은주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통장도 제대로 된 현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몸 하나와 신분증, 그리고 몇만 원의 돈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목적지도 없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그녀가 고른 것은 가장 먼 곳으로 가는 시외버스였습니다. 요금을 보니 23,000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와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그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강했고 사람들의 말투는 느렸습니다. 서울의 빠른 템포와는 달랐습니다. 은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숨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터미널 근처의 작은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틀치 숙박비를 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잠자리에 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에 든 돈은 이제 몇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구 근처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상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도 있고 경력도 있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주는 지쳐서 항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고픔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70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자리 찾나? 은주는 놀라서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하루 종일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걸 봤어. 그 표정이면 다들 알지. 은주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식당을 하나 하는데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해. 하루 5만 원에 밥 3끼 제공. 어때?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봤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일을 해봐야 알지. 일단 내일부터 나와봐. 그 노인의 이름은 한정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식당 주인으로 알았지만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노인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해물탕 식당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방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간단한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은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치유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그릇을 닦으며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노인은 은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 말투, 그리고 가끔 보이는 표정들. 노인은 오랜 시간 사람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주에게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은주를 손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네. 다친 손은 아닌데. 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래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버릇보다 사연이 많지. 그 말에 은주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노인은 은주에게 조금씩 다른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설거지에서 벗어나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간단한 회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일들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은주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경제 관련 책이었습니다. 읽어봐. 심심풀이로. 은주는 의아했지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숫자와 논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회사 생활했던 기억 떠올랐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은 은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식당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이대로 묵히기엔 머리가 너무 좋아. 노인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단순히 식당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투자도 하고 작은 사업도 몇 개 하지. 자네한테 그 일을 가르쳐 주고 싶어?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력은 만들면 돼.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야. 자네에게는 그게 있어. 그날부터 은주의 인생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노인에게서 투자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노인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보는 거지. 은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는 그녀의 무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귀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 다시 과거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3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판단 하나의 투자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우는 은주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공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대기업의 창업 멤버였고 지금은 조용히 여러 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자산 규모는 수백억 원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사세요? 은주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지쳤어. 조용한 게 좋더라고. 정우는 은주에게 실전 투자를 가르쳤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분석하고 시장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은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투자는 작은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은주는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나보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은주의 말에 정우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년 후 그 회사는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투자금은 10배로 불어났습니다. 정우는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 눈은 역시 틀리지 않았어. 시간이 흐르며 은주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정우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은주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정우의 파트너였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은주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 은주는 놀라서 정우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니야. 의사가 이미 말했어. 길어야 6개월이래.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울지 마. 나 충분히 살았어. 이제 자네가 내 뜻을 이어줘야지. 정우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자네한테 물려줄 거야. 공식적으로.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자네는 충분해. 그로부터 2달 후 정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오래된 친구들과 은주, 그리고 식당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은주를 찾았습니다. 유언장 공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한정우는 전 재산의 60%를 서은주에게, 나머지 4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0%라는 것은 수백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핵심 지분을 물려받은 공식 후계자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다 가져가네. 뭔가 수상한데. 은주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법을 이미 너무 오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우가 남긴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주는 정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회사에 투자해서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물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정우가 남긴 노트에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철학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정우가 투자한 회사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작은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끝났어요. 투자하면 손해만 볼 겁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200명의 가족이 그 회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투자를 결정했고 직접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1년 후 그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은주의 이름이 업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투자자 서은주, 냉철한 판단력의 여성 투자가. 언론은 그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신흥 투자 재벌 서은주, 공격적 인수로 업계판도 흔들다. 기사에는 은주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 기사는 그녀가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좁은 원룸에서 술병을 옆에 두고 신문을 보던 남자.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은주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서은주.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알던 은주는 소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 없어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문 속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은주야? 태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묘한 두려움. 강태식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사라진 후 그의 인생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은주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굴복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은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자신의 행적이 드러날까봐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동료들에게 고압적이었던 그는 점점 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국 2년 전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태식은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퇴직 후 태식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유통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사업에도 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거래처와도 마찰이 잦았습니다. 사업은 2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빚은 수천만 원이 쌓였고 태식은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은 신문에서 은주의 이름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무능하고 소심하던 여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태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주를 찾아가기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옛 부부였으니 정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태식은 은주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서은주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태식은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는 빌딩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수행비서 2명과 함께 걷는 은주의 모습. 태식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은주가 맞나 싶었습니다. 은주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태식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행비서 중 한 명이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남편이야. 그 말에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죠. 은주는 비서에게 손짓했고 비서는 물러섰습니다. 은주가 태식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자세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 좀 힘든데 도와줄 수 있어?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로 연락하세요. 상담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은주야, 우리 부부였잖아. 부부요? 은주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 부부관계에서 제가 받은 게 뭔지 기억하세요?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태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정말로 은주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미팅 일정이 잡혔습니다. 은주가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미팅 당일 태식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투자건 대표 서은주입니다. 태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투자? 무슨? 당신이 하던 사업체 말이에요. 부도 처리된 그 회사. 제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즈니스니까요. 제가 볼 때 그 사업 아이템은 나쁘지 않아요. 단지 경영자가 문제였을 뿐이죠.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고 당신은 직원으로 재고용하겠습니다. 물론 경영권은 없고 일반 직원으로요. 싫으면 거절하세요. 대신 빚은 당신이 직접 갚으셔야겠죠. 태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태식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일부러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통을 조였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굴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망하는 것보다 살아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게 더 잔인하거든요. 그 말은 태식에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식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상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야근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회사 화장실 거울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 구부정한 자세.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주가 느꼈던 기분이구나. 작아지는 느낌, 존엄이 깎이는 느낌,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 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은주에게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통제.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그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태식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회사 옥상에 올라가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은주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는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은주는 허락했습니다. 태식은 은주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주는 여전히 공식적인 말투였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은주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전부. 내가 당신한테 한 모든 것.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 돈도 벌어오고 밖에서는 인정도 받고. 근데 집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당신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은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1년 동안 내가 겪은 게 그게 당신이 12년 동안 겪은 거였구나. 아니, 내가 당한 건 이것보다 훨씬 덜했을 거야. 나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은주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당신을 여기 둔 건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나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그날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은주는 태식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태식은 다시 은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나 내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어. 은주는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한 일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그걸 세상에 말하고 싶어. 익명으로 말고 내 이름으로. 은주는 태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요?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태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는 이미 평생 할 거야. 그래도 하고 싶어. 마지막 반전은 여기서였습니다. 은주는 태식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아요. 하되 제대로 하세요. 상담 프로그램 6개월 이수하고 그 과정을 전부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진짜 변화를 보여주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간 태식은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식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12년간 아내를 학대한 가해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기사로 남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일부는 용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은주는 그 기자회견을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태식가 말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주는 태식을 불렀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 이 기회를 줘서 태식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태식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려는 노력은 인정해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도착했던 그 항구 도시의 카페였습니다. 정우 선생님 잘 보셨죠?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끝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닫힌 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은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일부를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제2의 서은주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재단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은주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27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멍든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포기한 듯한 눈빛.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제가 증명이에요. 몇 년 후 그 재단은 수백 명의 여성을 도왔고 수십 명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식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상담 프로그램 강사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난받기도 했고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남자가 태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세월이 흘러 은주는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재단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은주는 정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무너진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희망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서은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요.